자, 그럼 내 오빠의 붉은 낙인 지금 막을 올립니다. 제목 내 오빠의 붉은 낙인. 우리 집안에는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내 오빠 윤서준. 나보다 3살 위인 나의 친오빠. 오빠는 나에게 영원한 수치심이자 지울 수 없는 붉은 낙인이었다. 10여 년 전이었다. 오빠가 20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오빠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사망사고. 언론은 오빠를 악마의 운전자라고 불렀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빠의 사건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 선생님들의 동정, 섞인 시선. 모든 것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오빠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감옥에 갔다. 사람들은 오빠를 비난했고 우리 가족에게 손가락질했다. 아빠는 충격과 분노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다. 막내 동생 준영이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오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오빠의 면회를 가지 않았다. 갈 용기도 없었고 오빠를 볼 낯도 없었다. 오빠는 우리 가족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었다. 몇 년 후 오빠는 감옥에서 나왔다. 하지만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엄마는 가끔 오빠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거나 안부를 물었지만 아빠는 오빠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다. 나는 오빠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오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었으니까. 나는 오빠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살았다. 명문대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성공했다. 나의 성공으로 우리 가족의 떨어진 체면을 다시 세우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죄인의 가족이 아니라 성공한 윤혜진의 가족으로 불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오빠의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녔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오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빠는 여전히 우리 가족에 숨기고 싶은 치부였다. 오빠는 출소 후에도 번변찮은 삶을 살았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막 노동을 한다고 들었다. 가끔 엄마에게 돈을 조금씩 보내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금방 끊겼다고 했다. 여전히 철들지 못하고 방황하는 오빠의 모습에 나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가족에게 상처만 주고 여전히 짐만 되는 사람. 아빠는 오빠를 완전히 포기한 듯했다. 엄마는 오빠를 안쓰러워했지만 어쩌지 못했다. 막내 동생 준영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오빠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쩌면 준영이에게도 오빠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우연히 길에서 오빠를 마주쳤다. 남루한 옷차림의 초라한 모습. 나는 순간적으로 오빠를 외면하려 했지만 오빠가 먼저 나를 알아보았다. 혜진아. 오빠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나는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 여기서 뭐 해? 오빠는 나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슬펐다. 그냥 지나가다가 너랑 닮은 사람 같아서. 잘 지내니? 오빠나 잘 지내.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는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오빠에게 쏘아 붙였다. 후회했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다. 오빠는 나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오빠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작은 목소리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오빠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날 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오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오빠와의 만남 이후 나는 오빠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감옥까지 다녀왔으면 정신 차려야 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완벽한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나의 과거, 즉 오빠 사건 이전의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실수나 약점이 누군가에게 발각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 나를 협박해 오기 시작했다.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나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의 완벽한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없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하지만 협박범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의 과거 실수, 협박범의 위협. 그 속에서 나는 문득 오빠의 과거 사건이 떠올랐다. 오빠는 왜 그렇게 쉽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 끔찍한 사고였지만 정말 오빠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 그때 나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오빠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협박범에게 시달리며 밤잠을 설칠 때 나는 문득 오빠의 낡은 사진첩이 떠올랐다. 어릴 적 우리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던, 할머니 유품 정리할 때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오빠 방에 있었던 것도 같고, 오빠 방은 감옥 가고 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오빠 방에 들어갔다. 10여 년 만이었다. 방 안에는 오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책상, 책꽂이에 꽂힌 책들, 그리고 침대. 방 안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마치 오빠의 삶이 그날 사고와 함께 멈춰버린 것처럼. 방 안을 둘러보던 중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오빠의 일기장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오빠의 삐뚤빼뚤한 글씨체. 일기장에는 오빠가 감옥에 가기 전까지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나에 대한 애정.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글씨가 격양되고 흔들려 있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의 일기였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사건의 진실을 뒤흔들 만한 이름과 상황에 대한 언급, 그리고 오빠의 두려움과 고민. 오빠는 사고 당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니, 누군가를 숨기고 있었다. 일기장에 적힌 낯선 이름, 그리고 긴급했던 상황에 대한 묘사. 그것은 오빠가 저지른 단순한 음주 뺑소니,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낡은 일기장은 굳게 닫혀 있던 오빠의 삶에 비밀스러운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 너머에 숨겨진 오빠의 아픔과 희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의 진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오빠를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빠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면, 나의 완벽한 삶을 뒤흔드는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던 오빠의 붉은 낙인은 어쩌면 그가 스스로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짊어진 상처였을지도 몰랐다.
제1장 일기장 속의 속삭임. 오빠의 낡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단서들. 그것은 내가 알던 오빠 사건의 진실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사고 당일 밤의 상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는데 준영이, 술, 운전대, 내가 막아야 한다. 가족들 때문에 같은 단어들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이, 막내 동생 준영이, 사고 당시 준영이는 중학생이었다. 그리고 술 운전대. 설마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이 오빠가 아니라 준영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오빠가 그런 준영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족들 때문에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것일까? 나는 충격에 온몸이 떨렸다. 내가 알던 진실은 오빠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기장 단서는 그날 밤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막내 동생 준영이라니. 일기장에는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없었다. 하지만 오빠가 사고 직전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결심을 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내가 짊어져야 한다.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다. 나는 일기장을 꼭 쥐고 오열했다. 오빠가 왜 감옥에 갔는지, 왜 그렇게 쉽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 왜 출소 후에도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았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하지만 일기장 단서는 이 모든 의문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빠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막내 동생 준영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나는 준영이에게 다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그런 준영이가 끔찍한 사고를 냈고 오빠가 그런 준영이를 감싸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과거 사건에 대해 물었다. 특히 사고 당일 밤의 상황에 대해. 엄마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그날 밤 아빠와 함께 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오빠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고. 그리고 경찰에게 오빠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그날 밤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혹시 준영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엄마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도 조심스럽게 그날 밤 사고 상황에 대해 물었다. 아빠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짜증을 내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끝난 일이다. 내 오빠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아빠는 끝까지 오빠의 잘못이라고만 말씀하셨다. 엄마와 아빠의 반응은 나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의 중심에 막내 동생 준영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사건의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오빠의 일기장 단서, 부모님의 수상한 반응,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날 밤의 이야기. 나는 과거 오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다. 오 형사님, 이미 은퇴하셨지만 나는 어렵게 오 형사님의 연락처를 알아내 만남을 요청했다. 오 형사님은 나의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나의 간절한 부탁에 만나주기로 했다. 오 형사님은 과거 오빠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오빠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오빠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하지만 오 형사님은 그때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오빠의 자백이 너무나 일관적이고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그리고 오빠의 눈빛에서 죄책감보다는 다른 무언가, 체념이나 결연함 같은 것을 읽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에도 사건의 이면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죠. 김윤서준 씨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윤혜진 씨, 그날 사고에 대해 뭔가 알고 있습니까? 오 형사님이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오 형사님에게 오빠의 일기장 단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영이 술 운전대 내가 막아야 한다. 가족들 때문에. 오 형사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물었다. 사고 당시 동생 준영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준영이와 오빠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나는 오 형사님에게 준영이가 그때 중학생이었고 오빠와 준영이는 서로 아끼고 따르는 형제였다고 이야기했다. 오 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김윤서준 씨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썼을 가능성. 오 형사님은 나에게 과거 사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 연락을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오 형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오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특히 막내 동생 준영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끔찍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나는 오빠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지난 시간 동안 오빠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오빠의 붉은 낙인은 오빠의 죄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오빠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새겨진 상처였던 것이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오빠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숨겨진 비밀. 그 진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빠의 아픔을 보듬고 진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제2장 얼어붙은 시간의 파편들. 오 형사님에게 과거 사건 자료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 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오 형사님은 며칠 후 나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오 형사님은 나에게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다. 과거 사고 현장 사진, 당시 경찰 보고서, 그리고 목격자 진술 기록까지. 자료를 훑어보던 오 형사님은 나에게 당시 목격자 진술 중 수상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운전자 말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밤이고 상황이 급박해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진술입니다만 김윤서준 씨 일기장 내용과 동생분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어쩌면 차 안에 다른 사람이, 그것도 동생분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형사님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충격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차량 내부 혈흔 반응이나 지문 감식 결과는 오빠 서준가 운전석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하지만 만약 김윤서준 씨가 사고 직후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동생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 형사님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빠가 준영이를 감싸기 위해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오 형사님에게 사고 당시 준영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준영이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기억을 거의 잃었다고 했다.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하는 것인지. 오 형사님은 나에게 당시 준영이의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기록을 보여주었다. 기록에는 준영이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어둠 소리, 충격, 그리고 형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했다. 형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안 증세. 그것은 준영이가 사고 당시 오빠와 함께 있었고 그 사고와 오빠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랐다. 나는 오 형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사고는 오빠 혼자 저지른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가 아니었다. 막내 동생 준영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가 나자 오빠 서준이 준영이를 감싸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다. 하지만 왜 오빠는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준영이가 처벌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엄마에게 준영이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엄마는 준영이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만 반복하며 더 이상 말해주려 하지 않았다. 엄마의 눈빛에 숨겨진 불안감과 슬픔은 여전했다. 엄마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빠에게도 조심스럽게 준영이의 사고 당시 상태에 대해 물었다. 아빠는 여전히 짜증을 내셨지만 준영이가 그때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준영이가 한동안 밤마다 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다고. 잠꼬대?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잘 기억나지 않아. 그냥 무섭다고, 미안하다고, 형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 아빠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준영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무섭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형을 찾았었다니. 그것은 분명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과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준영이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준영이에게 그날 밤 사고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기억 속 파편들을 맞춰봐야 했다. 물론 준영이가 충격받을까 봐 두려웠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다.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진실을 마주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는 준영이에게 과거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특히 사고 당시 준영이가 오빠와 함께 있었다는 가능성에 대해. 준영이는 나의 이야기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사고 당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누나, 내가 그날 운전대를 잡았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기억이 없어. 준영이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준영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영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오빠가 너 때문에 너를 감싸기 위해 감옥에 갔다면, 오빠가 너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오빠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가족 모두 알아야 해. 준영이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오빠가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사실은 준영이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는 오열하며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몰랐다고 외쳤다. 엄마 아빠도 준영이의 눈물과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준영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장난으로 차 운전석에 앉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것. 오빠는 그 순간 준영이를 감싸 안으며 차를 멈추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 사고가 나자 오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준영이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아빠와 엄마는 어린 준영이의 미래가 망가질까 봐 두려워 오빠의 진술대로 사건을 묻어두기로 합의했다는 것. 오빠는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준영이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아빠와 엄마는 그때의 비겁한 선택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 서준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웠다고 자책했다. 진실을 마주한 우리 가족은 모두 오열했다. 오빠의 위대한 희생, 부모님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준영이의 죄책감. 내가 오해했던 오빠의 삶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 오빠의 붉은 낙인은 오빠의 죄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새겨진 증표였다. 그리고 내가 그 낙인 때문에 오빠를 외면하고 미워했던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제3장 붉은 낙인의 무게, 다시 찾아온 그림자. 사건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 우리 가족은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졌다. 특히 준영이는 자신이 오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소리쳤다. 엄마 아빠도 그때의 비겁한 선택을 후회하며 아들 서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다. 나는 오빠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김 여사의 새로운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야 했다. 그리고 준영이에게도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였다. 숨겨왔던 진실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가족을 덮치기 시작했다. 오빠의 붉은 낙인의 무게가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다. 제4장 그림자 속의 거래, 가족의 선택. 나는 김 여사에게 들은 새로운 증거와 진실을 가지고 오빠 윤서준을 찾아갔다. 오빠는 여전히 변변찮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지내고 있었다. 나는 오빠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세상의 비난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버텨온 오빠. 오빠, 나 혜진이야. 할 말이 있어. 오빠는 나의 목소리에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는 예전처럼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나의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오빠에게 김 여사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가진 새로운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블랙박스 영상, 파편에서 운전석 말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자가 오빠의 체격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김 여사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것. 오빠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점차 핏기가 가셨다. 김 여사가
진실에 다가섰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숨겨왔던 비밀이 다시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불안감. 오빠,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김 여사님도 진실을 원하시고, 오빠 희생, 헛되지 않게, 오빠의 붉은 낙인, 지워야 해.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돼. 진실이 밝혀지면 준영이가 위험해져. 준영이 인생 망가뜨릴 수 없어. 오빠는 여전히 준영이를 감싸려 했다. 자신이 감옥에 가고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보다 준영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빠, 준영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어. 준영이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오빠 희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나는 준영이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는 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준영이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나는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이제 혼자서 감당하지 마. 우리 가족 모두 오빠 희생 다 알고 있어. 이제 함께 이겨내자.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나는 오빠를 설득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오빠의 희생을 인정받고 붉은 낙인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 가족 모두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빠는 나의 진심 어린 설득과 가족들의 마음을 전해 듣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준영이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 우리는 김 여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나의 연락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만남의 날, 오빠 서준이 직접 김 여사를 찾아갔다. 나는 오빠 곁에서 오빠를 지켜보았다. 김 여사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10여 년 만의 대면. 한쪽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한쪽은 그 아들을 죽게 한 사고의 운전자. 오빠는 김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막내 동생 준영이었다는 것. 준영이가 실수로 사고를 냈고 자신은 준영이를 감싸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김 여사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까지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10여 년 동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누가 운전대를 잡았든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소.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소. 당신 동생 준영이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증거 있어?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막내 동생 준영이가 나타났다. 오 형사님과 함께였다. 준영이는 김 여사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저를 감싸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영이는 그날 밤 사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자신이 실수로 운전대를 조작했고 사고가 나자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오빠가 자신을 감싸 안고 도망치라고 소리쳤던 것까지. 준영이의 자백, 오빠의 진술, 그리고 김 여사가 가진 새로운 증거, 오 형사님이 재조사한 자료들까지.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 여사는 충격과 슬픔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10여 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다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하지만 김 여사는 놀랍게도 준영이를 향해 비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어린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오빠 서준, 그리고 그 오빠의 희생 뒤에 숨어 죄책감에 시달렸을 준영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았다. 김 여사는 우리 가족에게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진실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군요. 당신 아들 준영이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제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 여사는 준영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10여 년 전 사건이지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준영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그것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우리는 김 여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준영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다. 오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는 김 여사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준영이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오빠, 윤서준 씨.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자신의 동생을 위해 그런 끔찍한 짐을 10여 년 동안 혼자 짊어졌으니 당신 오빠의 희생 헛되지 않도록 당신 가족 모두 앞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주시오. 그것이 내 아들의 죽음을 그리고 당신 오빠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오. 김 여사는 떠나갔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묻혔던 진실은 드러났고 오빠의 붉은 낙인은 희생의 증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막내 동생 준영이가 책임을 져야 했고 피해자, 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용서와 속죄를 향한 길. 제5장 붉은 낙인의 치유. 가족이라는 이름의 용서.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의 삶은 큰 변화를 맞았다. 10여 년 전 사고의 진짜 운전자가 막내 동생 준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오빠 윤서준의 희생적인 선택에 대해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감동을 표했다. 악마의 운전자라는 붉은 낙인은 지워지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적인 오빠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막내 동생 준영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김 여사는 준영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었고 준영이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비록 10여 년 전 사건이지만 준영이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오빠 서준은 준영이를 위해 증언했다. 준영이가 당시 너무 어렸고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사고 후 준영이가 겪었던 고통과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빠의 진심 어린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 여사 또한 준영이의 진심 어린 사죄와 뉘우치는 모습, 그리고 오빠의 희생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결국 준영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오 형사님의 도움과 김 여사의 선처로 최대한의 감형을 받았다. 준영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오빠 서준은 마침내 자신의 붉은 낙인을 지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오빠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희생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아빠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자책하며 오빠에게 용서를 구했고, 엄마는 아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오빠를 끌어안고 울었다. 준영이는 오빠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오빠는 그런 준영이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동생. 괜찮아. 우리 가족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오빠의 희생은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오빠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10여 년 만이었다. 오빠 방에는 여전히 시간이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온기가 피어났다. 오빠는 더 이상 변변찮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오빠를 응원했고 오빠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 막내 동생 준영이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그는 피해자 가족인 김 여사에게 꾸준히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김 여사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용서를 구하려 애썼다. 김 여사는 준영이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겠지만 준영이의 속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듯했다. 나는 오빠를 향한 나의 오해와 원망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했지만 오빠는 나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오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나는 오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 오 형사님은 은퇴 후에도 가끔 우리 가족과 연락하며 지냈다. 그는 오빠의 희생을 누구보다 존경했고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아빠는 더 이상 엄하고 무뚝뚝하지 않았다. 아들들의 희생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에 엄마는 아들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빠의 붉은 낙인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과거, 감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오빠의 삶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낙인은 더 이상 죄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오빠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증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용서와 속죄를 향한 길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며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는 없었지만 오빠의 희생이라는 더 크고 숭고한 선물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에필로그 붉은 낙인 위의 꽃. 수년 후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아빠는 건강하게 은퇴하셨고 엄마는 아빠와 아들들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 오빠 윤서준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는 돈만을 좇지 않았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을 만들려 노력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악마의 운전자라는 수식어, 대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영웅적인 사업가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빠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희망과 평온함이 함께 느껴졌다. 막내 동생 준영이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그는 사회에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갚으려 애썼다. 김 여사는 시간이 흘러 준영이를 용서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하겠지만 준영이의 진심 어린 속죄와 오빠의 희생을 통해 그녀는 용서라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준영이는 김 여사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김 여사는 준영이를 아들처럼 대했다. 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활동하며 오빠의 사업도 도왔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나의 불완전함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빠의 붉은 낙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낙인 위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희생과 사랑, 용서와 속죄라는 이름의 꽃. 우리는 함께 걸었다. 붉은 낙인 위에서 피어난 꽃의 향기를 맡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오빠의 희생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